자,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이 신교육 사회학에서 학교 내부를 바라보는데 학교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육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교육 과정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수용적 관점입니다. 수용적 관점. 자, 이 수용적 관점은 뭘 말하냐? 전통적인 학교의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학교는 뭐 과거 고대를 뭐 제외하더라도 근대부터 근 수백 년, 200년, 300년을 계속적으로 학교가 유지 발전되어 오면서 그 시대적 상황에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학교가 가르치고 있는 교과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불필요한 것들은 이건 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니냐 싶으면 그 내용은 빼고 새롭게 필요로 하는 내용들로 수정되어 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 필요가 없다.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왔다는 겁니다. 이게 수용적 관점이에요.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일종의 저항을 하는, 그건 좀 말이지 않냐. 그거는. 그래서 대두된 게 반성적 관점입니다. 반성적 관점. 학교 교육을 도전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도전적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뭘 가지고 볼 거냐. 여기에 이제 지식사회학에서 강조했던 지식의 상대성과 가변성의 어떤 논리 또는 주장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지식의 상대성은 지식에는 절대적인 지식도 있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앞에서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의 대부분의 지식은 사실은 상대적인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배운다는 거죠. 그중에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런저런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들. 뭐 우리도 익히 뭐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죠? 일본하고의 어떤 역사적인 문제, 중국하고의 역사적인 문제, 뭐 임진왜란이니 병자호란이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이제 상대 국가 개념에서 봤을 때 일본에서 똑같은 임진왜란을 가지고 가르치는 내용은 우리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죠. 뭐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다만은 많이 다르다. 자국의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맞는다고 상대방도 맞는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지식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수학적 개념에, 공학적 개념에 이건 뭐 어디 절대적인 지식, 바뀌지 않는 지식은 적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지식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게 지식의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학교 교육 과정에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지식의 가변성의 문제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학교에서 한번 참된 지식이라고 판명된 지식이 맞는 거다. 참으로 인정한 지식은 불변하는 지식으로 강조하는 경향과 속성이 있다. 의지간해서는 잘 안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시대적 상황이 바뀌고 새로운 발견이 드러나면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되는데 학교는 별로 그런 주장들이나 내용을 별로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다 맞는 지식이라고 보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우리도 뭐 역사에서 새로운 발견이 나타나면
그게 금방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이 돼서 고쳐지거나 수용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그게 지식의 가변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교육 사회학의 측면에서 봤을 때 신교육 사회학이 갖는 큰 의의는 뭐냐? 의의는 지식은 그 지식이 생산된 사회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를 보는 시각을 이제 전혀 다르게 보는 겁니다. 사회 구조를. 또 학교 교육과 사회 불평등 관계에 대해서 이해의 지평을 엄청나게 넓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육과정 내용, 학교에서 가르치는 미시적인 학교 내부 현상의 이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제도와 기능의 이해력도 넓혀주고 그 시적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넷째로는 능력주의 어떤 분석을 좀 문제 삼고 역사적 구조적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이런 신교육 사회학의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신교육 사회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이론들이 있냐? 그 이론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대두된 이론들, 가장 먼저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 미드라는 학자를 통해서 그가 주장을 이제 한 내용들을 그 제자인 블루머가 체계화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고, 그 다음에 낙인 이론, 에드윈 리머트라는 학자가 처음 주장을 했는데 하워드 베크라는 학자가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찍힌다라는 거죠. 찍힌다. 낙인 찍는다라는 거죠. 교육적으로는 찍지 말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진짜 안 찍나요?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환 이론입니다. 조지 호만스라는 학자에 의해 정립된 교환 이론. 인간의 사회생활 과정은 모든 게 다 교환 행위 아니냐, 기브 앤 테이크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민속 방법론이다. 가핑클이라는 학자가 문화인류학에서는 흔히 에스논 메소돌로지에서 민속지 또는 컬처 붙여서 문화기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어처라는 학자에 의해서 정교화되고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민속지, 민속학 이런 이제 용어로 많이 불립니다. 우리 교육사회학에서는 민속 방법론 이렇게 이제 어떤 메소돌로지라는 개념에서 그렇게 붙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 내용은 같다는 것만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학이라는 19세기 베크라는 학자에 의해 체계화됐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해석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학자가 이제 슐라이어마허라고, 그 후에 딜타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크게 발전을 했다라는 건데, 이 해석학의 출발선은, 해석은 뭘 해석하는 걸까요? 해석은 텍스트를 해석하는 거죠. 텍스트를 해석하는 건데, 그 텍스트 중에 19세기까지만 해도 이란저란 텍스트가 많이 있었던 게 아니고, 가장 많은 책은 뭐냐? 많이 만들어진 책, 또 많이 팔린 책은, 아니 우리가 상식선에서 다 바이블 아니겠어요? 성경.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하는데 해석한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내용이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성경 해석반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설명하기 위한 차원으로 철학적 범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해석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석학. 이런 것들이 이제 신교육 사회학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고, 물론 신교육 사회학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아, 그게 경험적 요소가 부족한 게 좀 많은 거 아니냐. 재현이나 반전 가능성은 사실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변적인 어떤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좀 대부분 낫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극단적인 상대주의 경향이 좀 있다. 그래서 무슨 비판을 하거나 이러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이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들이 있다라는 거죠. 신교육 사회학이라는 어떤 논리적 주장에.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신교육 사회학의 배경, 그 다음에 신교육 사회학에서 주장하는 어떤 관점, 수용적 관점과 반성적 관점, 그 다음에 학교 교육 과정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지식의 상대성과 가변성, 그 다음에 이제 신교육 사회학의 의의와 범주에 속하는 이론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